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김민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인 이야기 또 읽기 같이 영상 찍어보려고 모였는데요. 오늘은 로마인 이야기 네 번째 책, 율리우스 카이사르 상이 있으면 하도 있겠죠. 네. 5권이 이제 하. 뭐 할 말이 이렇게 많다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이 강하겠어요. 상도 이렇게 두꺼운데 하도 똑같이 두껍습니다. 예, 그만큼 매력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지간히 이 카이사르란 인물이 글 쓰는 사람한테는 많이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약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약간 이벤트 공지 같은 거 하나 있는데. 네, 그래 먼저 하세요. 이런 거는. 이 두꺼운 책 보이시나요? 이게 에이드리언 골즈워디라고 하는 로마 군사사의 권위는 연구자예요. 이 사람이 쓴 이 카이사르 평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댓글 이벤트로다가 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좋은 의견 달아주시는 분들, 감상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이 책 한번 약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게 소장하고 있는 책이었고 리뷰 형제가, 그리고 지금 이제 절판된 책이라서 구입을 할 수 없는 책입니다. 네. 겁나 두꺼워. 몇 페이지예요? 이거 1000페이지 될 것 같아요. 850페이지가 되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좀 선물로 기꺼이 지금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영상까지 해가지고 좋은 댓글들 적어주신 분들 계시면은 우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과 관련된 댓글 네, 구름책방 너무 좋아요, 군사 목사님 멋있어요,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정말요? 그런 얘기들 말고 영상과 관련된 좋은 내용들 댓글로 소통 같이 해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분 달아주시면 한 분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 업로드되고 일주 후에 게시물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책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이제 카이사르 이야기인데 이미 카이사르 얘기는 앞에도 나왔었습니다. 살짝 나왔었죠. 네, 앞에도 마리우스나 술라 이야기를 다룰 때도 카이사르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이제 어린 시절 보냈던 이야기랑 이제 겹치잖아요. 술라 마리우스 시대랑.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카이사르가 명문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가문 자체가 아주 초반부터 오는 파트리키 명문 귀족으로 쭉 이어져 오는 가문이니까. 근데 카이사르의 어린 시절은 수브라라고 불리는 좀 경제적으로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구역에서 살았다는 거죠. 약간 이름은 있는데 정작 돈은 없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그러니까 시오나 나비도 그렇고 로마사로 또 유명한 소설 쓰는 콜린 맥컬로 같은 분도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수브라에 살았다고 해서 가난해 허덕였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팔라티누스 언덕인가 그런 좋은 데에서 비싼 집에서 살 정도는 안 되고 그냥 좀 저렴하지만 수브라에서 그 로마 시대 아파트가 있었단 말이죠. 예, 있었습니다. 아파트 화산재랑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시멘트도 만들고 해서 아파트 같은 거 살고 있는데 그 카이사르가 살던 그 수브라의 그 집은 그냥 조그마한 판잣집 이런 느낌이 아니고 몇 층짜리 그 아파트를 소유했고 거기에서 이제 1층에서 본가 사람들이 살고 위층은 이제 세 주고 이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명문 귀족들이 사는 엄청나게 고가의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건 아니다. 또 이 카이사르가 마리우스나 술라와도 연관이 있는데 카이사르의 고모인 율리아가 마리우스랑 결혼을 했으니까 마리우스가 카이사르한테는 고모부뻘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술라가 민중파들 마리우스파들 숙청을 할 때 율리우스 가문도 아주 크게 고난을 당하죠. 그때 이제 카이사르 아버지가 이제 그때 처형을 당하고 카이사르도 그때 이제 숙청을 당할 뻔했던 이유가 뭐냐면 마리우스파인 킨나의 딸과 또 결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카이사르가 숙청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것도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게. 그렇죠. 왜냐면 술라의 그 숙청은 잔혹하기로 유명했거든요. 또 해방 노예들 시켜가지고 마리우스랑 관계된 킨나랑 관계 조금이라도 되는 관계 안 됐어도 다 잡아다가 재산 뺏고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 술라였는데 킨나의 딸하고 결혼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죽지 않고 물론 이제 로마에 머물 수 없어가지고 이제 좀 약간 망명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
그게 참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술라는 귀족이잖아요. 파트리키 코르넬리우스 가문의 네. 파트리키 출신이 물론 반개라고는 하지만 그 원로원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전통 강화하려다 보니까 명문 귀족이 이 시기가 되면 이미 얼마 없어요. 숫자가 굉장히 줄어요. 전쟁 포인 전쟁 때도 엄청나게 죽고 해가지고 파트리키 숫자가 몇 안 됐대. 그 몇 안 되는 파트리키 가문의 후손인 카이사르를 그래서 죽이지 않았던 건 아닌가. 같은 명문 귀족이니까 우리 파트리키니까. 요 이야기는 또 따로 한번 정리하는 영상 한번 할 텐데요. 좀 저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설득력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술라가 카이사를 살려줬는가 보다 그 조건을 내걸잖아. 이 딸과 이 딸과 킨나의 딸과 킨나의 딸과 이혼을 해라. 그러니까 거의 약간 반협박조의 명령을 했는데, 근데 카이사르가 참 대담한 게 그거를 거부를 해요. 네. 나는 이혼하지 않겠다. 전 그 이유도 사실 되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어떤 그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어떤 확실한 어떤 그 계획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카이사르도 엄청난 야심가잖아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라의 측근들이 카이사르를 살려달라고 하도 타원을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살려주는데 술라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네들은 모르겠나. 저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100명의 마리우스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약간 후대의 창작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근데 이 술라 같은 또 되게 굉장히 통찰력을 가진 야심가가 자기와 거의 똑같은 야심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이를 못 알아봤을 일도 없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일화거든요. 이 카이사르가 얼마만큼 젊었을 때부터 되게 고집세고 자기 주장 강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치기가 어리다고 해야겠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콜린 맥컬로가 쓴 마스터즈 오브 로마 시리즈에 보면 네. 술라 다루는 그 장면에서 술라가 마리우스의 어머니 아우렐리아를 은근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요런 이걸 거기다 이제 녹여내요. 그 소설에서는. 갑자기 치정극이 돼버리네요. 근데 뭐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런 건 아니었고 아무튼 근데 뭐 서로에 대해서 뭔가 좀 찐 친구 이상의 어떤 묘한 그 애매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뭐 그런 식으로 설명. 왜냐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사실 카이사르가 죽지 않은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넣고 뭐 술라 앞에서 막 카이사르 부모와 뭐 친구들이 다 등장해가지고 무슨 거대한 연극을 하고 막 카이사르를 살리기 위해서 막 그런 것까지 막 나오는데 그 정도로 조금 이게 약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 그러니까 그런 맞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 좀 만들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뭔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있긴.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술라를 피해가지고 그리스로 유학을 떠났다가 잠시 이제 좀 상황이 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술라가 이제 결국 죽죠. 얼마 가서 죽어요. 독자간에 사임하고 나서 얼마 가서 죽고서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오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 이제 봤던 관직의 사다리를 차근차근 밟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뭔가 카이사르 하면은 뭔가 비교되는 인물이 이제 폼페이우스 같은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아주 화려했잖아요. 네. 원로원을 무시하고 하면서까지 자기 원하는 걸 다 이뤄냈는데 카이사르는 아주 정상적인 관직 루트를 밟았다라는 거. 그렇죠. 원래 법으로 정해진 게 30세, 31세에 이제 회계감사관 이 책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정확한 명칭은 재무관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거기에 출마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게 27, 8인가요? 20대 후반쯤부터 시작하는 게 정식 루트죠. 카이사르는 그걸 따라 나간 거예요. 이것도 약간 논지가 그래요. 시오노 나나미는 카이사르 같은 천재가 왜 이렇게 늦게 뭔가를 했을까? 늦게 하면서 37세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37세는 처음 관직 출마한 게 아니고 37세에 최고 제사장이 됐다 그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앞에 이미 했어. 이거 재무관도 하고 조영관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앞에 이 단계를 이미 밟았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좀 늦춘 느낌이에요. 뭔가 조금 늦긴 평범하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뭔가 특별하다라는 걸 좀 부여하려고 여기다가. 가만 보면 그냥 관직 정해진 나이에 큰 차이 없이 한 1, 2년 안팎의 차이 없이 그냥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보통의 정상적인 출세 코스를 따라간 거고 그것만 해도 사실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재무관이 10명이라고 해도 선거에 출마해서 10명에 들어가는 게 쉽냐고. 그리고 조영관은 4명 뽑아요 1년에.
그리고 상당히 업무를 잘했으니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약간 좀 카이사를 어떻게 영웅만들 띄워보려고 늦은 것까지 좀 뭔가 특별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좀 만들려는 느낌이 살짝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게 영웅 서사지를 만들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게 조금 보이긴 했어요. 계속해서 또 넘어가면 BC 63년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카탈리나 영모 사건입니다. 이거는 로마 공화정 전체를 따져봐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로마 공화정의 성격이 물론 성격은 이전부터 이미 바뀌어 있었죠. 원로원 주도의 귀족정으로 사실상 로마 정치계가 바뀌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카탈리나 영모 사건으로서 그동안 살짝 감춰뒀던 걸 그냥 드러내버리고 이제 우리가 짱이다 하고서 원로원 계급이 전면에 등장해버린 사건.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오늘 한국에서 가장 익숙한 표현을 하면은 이 빨갱이 사냥 같은 그런 거예요. 이 카탈리나라는 사람이 영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이제 소문이 돌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로마의 정치인이자 수사학자였던 키케로가 이 카탈리나를 고발을 합니다. 이 어떤 첩보를 하나 받아요. 카탈리나가 군대를 모아서 이 로마 공화정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근데 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키케로가 그것을 가지고 로마 원로원에 의뢰를 한 거죠. 저 영모들을 잡아서 붙잡아라. 그러면서 원로원이 그 요청을 수락하고 재판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거의 그 사법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적법한 재판 과정 없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이제 뒤에서 우리가 또 이제 부록으로 또 만들겠지만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물론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재판과 관련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 항소도 다 가능하고 차근차근 해서 그리고 배심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원로원 의원들 300명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쟤 죽이자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불법적인 게 또 하나 뭐냐면은 저희 그 민해 영상에서 잠깐 다루긴 했는데 사법적인 문제들은 보통 민해에서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네. 원로원은 사실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쵸. 원로원은 그쵸 맞아요. 권한이 없는 기관인 거예요. 원로원은 자문기관인 거지. 근데 이걸 키케로는 그걸 분명 다 알고 있으면서 원로원한테 그걸 의뢰를 했고 원로원은 또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이 사건의 약간 가장 큰 그렇죠. 문제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공화정이라는 틀을 가지고서 뭔가 좀 감춰져 있던 아까 시작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사실 가짜였다는 걸 많이들 알고 있었지만 그걸 공식화해버렸다는 거죠. 원로원 최종 권고라는 걸 가지고서 원로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기관이 돼버린 거죠. 된 건 아니고 이미 기관 사실상 그랬지만 이제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 사실 앞서도 우리가 3권에서 승자영미에서 그라쿠스 형제를 죽여버릴 때도 원로원이 사실 나서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꾸미고서 일들을 사실 만들어버렸거든요. 예. 이미 그때도 이제 원로원 주도의 어떤 귀족 독재의 경향이 이제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그걸 거의 무슨 국가 기관인 것처럼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이 카탈리나가 한 일이 뭐였었냐면은 기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진짜 영모를 꾸몄는지는 알 수 없고 했던 건 이거였어요. 가난한 로마 시민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 말이 좀 안 되긴 했죠. 네. 네. 근데 키케로가 이걸 반대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키케로는 어떤 뭐 빚을 탕감해 준다거나 아니면 경제적 평등화라든가 이런 한 어떤 사안들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었던 정형적인 아주 상류층 중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건을 가지고서 원로원파는 카탈리나랑 그 지지자들 수천 명이 죽었어요. 다 죽여버렸으니까. 3,000명 정도. 그걸 다 죽여버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인물이 아마도 카이사르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이걸 해체하기 위해서 음모를 은밀하게 꾸미죠. 그게 바로 삼두 정치죠. 삼두 정치, 머리가 세 개인 정치. 그러니까 뭐냐면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를 서로 묶어가지고 협정을 은밀하게 맺어가지고 원로원 주도의 지금 원로원 독재로 흐르고 있는 이 상황을 뒤집자라고 뭔가 좀 계획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참 교묘한 게 서로 약간 다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죠. 폼페이우스 같은 경우는 이 직전에 폼페이우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해적 소탕하면서 막 10몇 개 군단을 가지고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그때 폼피우스가 이스라엘 땅도 공격해가지고 그 뭡니까 마카비아 왕조의 마지막 하스모니아노 왕조의 마지막 왕인 힐카누스랑 아리스토플루스 사이에서 뭐 결정도 하고 막 나중에 뭐 그런 일들까지 다 연결했던 아무튼 그 폼페이우스가 데리고 있었던 그 병사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퇴역시켜줘야 되는데 네. 퇴역금을 어떻게 퇴직금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퇴직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월급은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퇴직금으로 땅을 줘야 되는데 이 땅을 주려면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법을 원로원 의원들이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퇴직금은 보통 공유지에서 이제 나눠주는데 예. 공유지는 지들이 헤쳐먹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헤쳐먹어야 되니까 나눠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크라수스는 또 경제와 관련해서 기사계급과 요 기사계급도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영상을 또 만들 텐데 이 기사계급의 대표로서 경제자들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이익 집단의 수장이었고 카이사르는 자신의 이제 입지가 이제 자기 집정관이 되고 싶은데 그 인기는 있지만 이게 표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조금 애매하니까. 그리고 또 원로원이 자기를 계속 견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폼페이우스의 퇴역병들이 집에 일단 퇴역을 하면은 걔네들은 다 유권자로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모아가지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집정관으로 뽑아주면 카이사르가 집정관이 돼서 너희들이 그 원하는 것들을 내가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이 셋이 이제 이해관계를 맞춰가지고 이제 삼두 정치가 결정이 됐고 실제로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집정관에 처음으로 이제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집정관이 되려고 뭔가 정치적인 수를 썼다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카이사르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집정관이 필요한 거고 또 집정관에게 주어지는 전직 집정관에게도 주어지는 그 임페리움 군사 지휘권이 필요한 거죠. 합법적으로 그거를 네.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집정관이 되려고 했던 거죠. 카이사르가 그럼 왜 삼두 정치가 이제 하고 싶었느냐, 그래서 집정관이 되고 싶었느냐, 뭐 집정관이 돼서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책에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그 집정관 통달이라고 번역되는 악타 디우르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원로원에서 회의하거나 표결하거나 했던 그 모든 발언들 결과들을 다 적어가지고 다음날 벽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약간 그런 걸까요? 약간 정보 공개? 그렇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는 거죠. 이전에는 보통은 원로원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났는지 뒤에 이제 알려지는 거는 거기 참여했던 의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누가 이런 얘기 했다들 알려주거나 아니면 키케로 같은 사람은 내가 어떤 발언을 했어. 그거를 자기 친구의 아티스트한테 가가지고 이거 출판해줘. 해가지고 내가 했던 연설문, 키케로 연설문 뭐 이런 게 출판해가지고 시중에 나오면 그걸 보고서 아 누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카이사르는 그거를 매일매일 무슨 얘기 했는지 편집 없이 다 공개해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뭔 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일반 시민들에게 다 알려지는 거죠. 사실 이게 무슨 법적인 강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원로원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원로원은 선거로 뽑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인들과도 달라요. 오늘날 정치인은 누가 망언을 했다 그러면은 뭐 표로 심판하자 뭐 이렇게 될 텐데 원로원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원 의원들에게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됐다라는 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 그것이 이 말하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들었다는 것. 이게 이제 언론의 기능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공개해주고 보도하는 것.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만 제대로 돼도 권력자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언론들은 되게 이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빠는 권력자들은 한없이 친화적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한없이 비판적이고 혐오스럽게 뭔가 면면들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면 권력자들이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카이사르가 시작한 이거는 악타 디우르나 이 부분은 언론의 기능, 뭔가 고위에 있는 계층들이 말을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또 있지 않았나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또 뭔가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나요?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대해서 했던 일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농지법이었습니다. 아, 카이사르 농지법.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라쿠스 형제가 만들었던 그 토지 개혁법 있잖아요. 네. 그거를 카이사르가 약간
보완해서 낸 거예요. 보완했다고 하지만 사실 큰 틀은 그라쿠스 형제가 맨 처음 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네. 농지법에 어떻게 보면 공화정에서 당시 정말 급성무였던 기억 중에 하나였는데 맞아요. 이런 거를 통과시켰 원로는 굉장히 싫어했겠죠. 그렇죠. 언론은 원로 싫어했지만 뭐 싫지만 어떻게 집정관으로서 그걸 통과시켰다는 게 그라쿠스 형제가 추진했던 토지법과는 다른 가장 큰 다른 점이 네.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서 부록으로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한데 이거 맞아 되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또 그러고 보면은 시오노 남의 상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라쿠스가 형가 호민관이 아니라 집정관으로서 이 계획을 실천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카이사를 염두에 두고 이 말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카이사르를 생각을 하고 우리 카이사르는 했는데 뭐 이런 느낌. 또 하나 뭐 이거는 핵심적인 건 아닌데 공직자 윤리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위공직자가 1만 세스테리우스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1만 세스테리우스가 얼마냐? 일반 병사의 35년치 급료래요.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시 병사들이 받을 수 있는 급료는 보통 그냥 일하는 사람보다 낮았어요. 우리나라 옛날 군대처럼 그냥 필수 경비나 겨우 채워질까 말까 하는 그 정도만 줬단 말이죠. 냉동반도 하나 사 먹으면 사라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면 아마 더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뭐 35년치 일한 만큼은 아니라도 그래도 한 10년치는 일하는 감리가 좀 3분의 1 이하 네. 많이 쳐준 거니까. 그러니까 꽤 고액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오나라믹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금지하려고 했던 건 모든 공직자들이 아무 선물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고위 공직자들이 받는 선물 문제, 뇌물 문제, 그걸 조금 막으려고 했던 거다. 아마 원로원을 겨냥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죠. 원로원 겨냥한 거지. 1만 세스테리우스 같은 고액의 선물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원로원들한테 주겠죠. 원로원 의원들도 저기 뭐 신참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안 줬을 거야. 네. 그러니까 꽤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줬을 거냐.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막으려는 것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김영란법이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김영란법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공직자들 벤츠 검사니, 벤틀리 검사니 하면서 뇌물로 막 수억대 막 차 받고 나서도 검찰 끼리끼리 자기들 검찰끼리 기소도 안 하고 그냥 네. 대가성이 없고 사랑해서 줬다. 네, 맞습니다. 진짜 궤변, 네. 진짜 궤변 대마왕들. 대가성이 없는 건 제가 목사님한테 책을 선물해 주는 것은 뭐 그렇게 주장하면서 검사들 막 수억씩 받아 처먹고 또 고위 공무원들 막 그렇게 받는 것들을 막자고 만들어낸 게 김영란법이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편법이 되게 진짜 많죠. 편법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 법은 김영란법은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 이게 미 100만 원도 대가성이 없는 선물일 경우, 대가성이 있으면 100만 원 이하라도 걸리는 거고, 그냥 대가성이 없지만 우린 친구니까 그냥 주는 거야. 왜냐면 그런 거 있었고 실제로 뭐 게임 회사 대표가 또 이것도 검사야, 다 검사야. 뭐 검사한테 막 수억 원 상당의 무슨 선물로 주고 막 주식 그냥 나 친구라서 선물로 준 거다. 비상장 주식 그냥 선물로 준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나도 그런 친구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 원 넘는 선물은 무조건 걸려라고. 그러니까 만드는 거 이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을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고 싶은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이거 논의를 어떻게 해서 예피에 만들어내냐 일단 범위를 엄청나게 확대해놨어요. 사립학교 뭐 교사들, 뭐 언론사, 기자들 다 공적인 의무를 하는 거 엄청 넓혀놨어. 넓혀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지 이 법에 대해서. 이게 되게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하는 게 지역구에 필요한 것들 해결해주는 사람들인데 지역구 고충 민원 처리해주는 거는 빼야 된다. 그걸 또 뺐어. 이게 부패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법에 관한 명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게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법은 작은 고기만 잡고 큰 물고기는 놓치는 그물이다. 유명한 이야기죠. 네. 맞아요. 역설적이죠. 작은 고기는 잡는데 정작 큰 물고기는 다 놓치다니.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은 다 풀려나요. 이게 참. 아무튼 카이사르는 큰 놈만 잡겠다. 근데 나는 큰 놈만 잡겠다. 네, 과연 이 큰 놈에 자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요? 카이사르가 또 빚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주로 피해자는 크라수스. 빚은 많은데 갚질 않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 크라소스 나 그래.
시오노 나나미는 크라수스 완전 바보로 만들어놨어요 이 책에서. 네. 완전 능력도 없고 무능력하고 돈만 밝히는데 또 카이사르에 대한 호구돼가지고 쿡겨가지고 그냥 질질 쫓아다니는 네. 그런 인물로 꾸려놨거든요. 하지만 또 우리의 또 다른 작가 콜린 맥컬로의 작품을 보면 카이사르는 굉장히 우직한 사람, 상식적인 사람, 그리고 물론 인색하지. 근데 허튼데 돈 안 쓰는 거. 근데 부자들은 그렇죠.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모으지. 예. 그리고 군사적 재능도 아예 없는 날라리로 지금 시오노 나나미는 묘사를 네. 하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무슨 종이장 같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근데 실제로는 그 앞서 뭐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에서도 크라수스가 군단 이끌고 나가서 결국 진압하는 데 성공을 했고, 크라수스가 이제 저평가되는 이유가 동방원정 파르티아랑 전쟁에 나갔다가 한 번 깨지고 거기서 죽어버렸다는 거. 네. 그게 이제 좀 가장 큰 원인인데 뭐 증거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뭐. 그리고 사실 거기서 보면은 폼페이우스하고 카이사르 비교하면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맞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쟁 한 번, 전투 한 번 패했다고 해서 크라수스를 너무 까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이 책은 우리 카이사르가 좋아요 뭐 그런 책이니까. 카이사르 영웅서 사실. 네. 이제 임기를 마치고 보통 이제 집정관들이 임기가 마치면 총독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네, 카이사르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갈리아. 예, 갈리아 지역입니다. 이 당시 이제 갈리아면은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뭐 스위스 그 근처 다 네덜란드고 뭐 네. 그러니까 중서부 유럽 거의 전체를 다 통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갈리아. 이 갈리아가 라틴어식 이름이고 영어식으로는 켈트죠. 네네. 네, 켈트족이 갈리아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갈라디아서 할 때 그 갈라디아가 이 켈트인들이 그쪽으로 이주해 소아시아 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았다라고 해서 갈라디아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네. 그건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이름이 된 겁니다. 카이사르는 그 갈리아 쪽, 그러니까 로마의 북방 지역, 이탈리아 반도국 북방부 지역을 좀 안정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었죠. 왜냐면 자꾸 이제 라인강을 넘어서 동쪽에서 게르만족이 자꾸 이렇게 서쪽으로 넘어오니까 거기 또 원래 살고 있던 갈리아인들이 밀려가지고 거기서 못 살고 밀리고 해가지고 로마까지 내려오더라. 왜냐면 이게 앞서서 그 유명한 그 켈트인의 로마 약탈 사건도 있고 했었잖아요. 예. 시간이 좀 전이긴 했지만. 꽤 전이죠. 네, 꽤 전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이 갈리아 지역을 평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지역 그 사건에 나선 거죠. 그 사업에. 그리고 여기서 약간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이거는 약간 카이사르 개인의 약간 야심이랄까? 그걸 채우는 용도도 있었는데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에 비해 가장 밀렸던 게 뭐냐면 군사적 업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로마 사회에서 인정받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군사적 업적을 세우는 거였는데 폼페이우스는 젊었을 적에 날아다녔는데 자신은 아직 그런 것 쪽에서는 폼페이우스 좀 밀리다 보니까는 이 로마 그렇죠. 사회에서 좀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좀 이 원쟁에 나선 부분도 있다. 자, 이 갈리아 전쟁의 이야기가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절반이 넘어요. 네, 작년 시절에 이제 뭐 집중관 끝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책 전체가 이제 다 갈리아 전쟁 이야기니까 이 전쟁 그쵸. 이야기 또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거 보시면서 막 피가 또 끓어오르고 막 얼른 가서 로마 토탈로 하고 막 뭐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어때요? 윤희 형제 이 가운데 갈리아 전쟁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전투를 고르면 가장 좋을 텐데 전투는 목소리 하나 골랐으니까는 약간 다른 부분을 저는 되게 책 좋아하니까는 이 카이사르가 또 이 전쟁 관련해서 엄청난 책을 한 건 썼잖아요. 네. 이 갈리아 전쟁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대해서 시오노 나나미가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저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리아 전쟁기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 보고서 같은 느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 8년 동안 이곳에서 어떠한 업적을 이뤘고 어떻게 싸웠고 어떤 전승을 거뒀는지를 이제 아주 담백하게 적어놓은 책인데 첫 문장이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갈리아는 그 전체가 셋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벨가이, 두 번째는 아키타니, 세 번째는 그들 말로는 켈타이, 우리 말로는 갈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앞뒤 다짜로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의 글이 굉장히 그 담백하고 이 사람 성격을 반영을 해도 되게 시원시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또 이걸 첫 문제 읽다 보면서 그 책 읽어봤어요? 흡인력이 있어서 저 읽어봤어요. 어때요? 진짜
이건 뭐지 싶을 정도로 너무 담백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통찰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닌데 너무 재밌어요. 우리 국내에는 천병희 선생님의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번역이 나와 있는데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전쟁 와중에 그 정도의 어떤 탁월한 정보 분석 능력, 또 전체를 통할하고 구성을 어떤 문장을 구성하고 책 내용을 구성하고 이거 굉장한 재능 가운데 하나긴 하죠. 맞아요. 저는 이제 전투 중에 알레시아 공방전이 이제 가장 인상적인 전쟁이었죠. 이렇게 활용 점정 찍는 전쟁이죠. 거의 그게. 끝자락, 거의 끄트머리에서 이제 벌였던 전쟁이기도 하고, 또 엄청난 대군을 상대로 소수의 병력으로 그걸 물론 카이사르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몰렸으니까 늘 네. 카이사르는 늘 그런 식으로 몰렸던 것 같아요. 상대가 늘 더 강했어. 숫자도 더 많고. 그래서 한 5만 명 안팎의 병력으로 적의 34만 명의 병력을 무찔렀다니까 1대 7이잖아요. 대충 따져도. 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위치가 알레시아라는 성을 로마군이 포위를 했는데 그 포위한 로마군을 다시 갈리아 연합군이 포위를 한 상황. 그러니까 안팎으로 이중에 오히려 포위를 당해버린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전투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투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전술적으로 되게 무모한 전술입니다. 약간 배수진 느낌으로다가. 그러니까 사실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전투인데 이걸 이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카이사르의 대단함도 있는데 카이사르가 따라서 종군했던 그 병사들의 어떤 훈련도 탁월함 그것도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서술을 보면은 카이사르가 뭔가 탁월하게 뭔가를 했던 거는 뭐 그 치밀하게 그 방어 벽 세우는 거, 네. 뭐 참호 파고 방책 세우고 시킨 건 있지. 근데 그거 시켰다고 해서 30만 명이 달려드는데 그게 뭐 시체로 거기 다 채워도 참호 다 채워도 채워질 상황이니까. 근데 병사들이 여기서 그걸 싸워내서 이겼다는 네. 거. 이것도 상당히 대단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전투가 일어난 시점. 이 끝이란 말이죠. 거의 갈리아 전쟁이 이제 평정했다 생각했는데 갈리아 전체가 거의 전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 카이사르에 대항했다는. 보통 사람이면 이제 실망 완전 낙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내가 지난 6년 7년간 고생해서 이제 차근차근 드디어 다 만들어놨다 했는데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을 붙잡는 것 네. 자체가 저는 이 카이사르가 엄청났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멘탈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제로 이겼다는 거. 이것만 봐도 이 카이사의 어떤 용기, 전술적 능력,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자질에도 상당히 탁월했다라는 거. 사람들 데리고 뭔가를 하는 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죠. 사실 손에 쥔 거는 파트리키라는 명문 귀족 가문이라는 거. 그리고 뭐 근데 이런 카이사르가 정말 성공을 그렇게 해냈다는 거. 원로원에 그렇게 집요한 방해를 뚫고서도 결국 성공했던 건 개인적인 탁월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네.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조금 매운맛 가미한 얘기. 갈리아 전쟁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건 분명히 있죠. 말하자면 약간 갈리아 전체를 로마에 복속시킴으로써 갈리아의 어떤 로마화라는 거를 추진했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엄청난 업적이 있는 한편으로 또 이 갈리아 원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두운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해야 되거든요. 뭐가 어둡나요? 예. 그러니까는 이 시오노 나나미는 약간 이거를 카이사르 영웅 서사시, 근데 살짝 문학성 조금 떨어지는 영웅 서사시로 그려내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관점 달리서 보면은 갈리아인에 대한 로마인은 엄청난 일방적인 학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확한 통계는 아니긴 한데,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약 100만 명의 갈리아인들이 그 카이사르 군대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과장이 섞여 있는 수치인 걸 수는 있는 거죠. 플루타르코스는 카이사르를 까잖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티 카이사르.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로마 뭐 카이사 이후의 역사 책들을 봐서도 약 100만 명 이상의 학살자가 있었다는데 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근데 많이 죽긴 했겠죠. 네.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도 뭐 카이사르가 냉정하게 적어 놓은 것만 다 합쳐도 수십만 명은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약간 패자에 대해서 굉장히 카이사르가 관용을 베푼 적도 있는데 굉장히 그 잔혹하게 처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죠. 물론 이거는 뭐 고대 전쟁이 거의 다 그랬잖아요. 카이사르가 유독 더 잔혹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이 원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한 실상을 한번 조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뤘습니다. 드디어 뭐 이제 엄청난 권위를 갖게 되죠. 당연히 이걸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바로 원로원 세력입니다. 원로원 세력은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걸 해체를 해야 되는데, 해체를 하면 삼두 정치니까 삼두가 해체가 되는데, 크라수스는 동방왕자 나갔다가 죽었고, 폼페이우스가 참 이 사람도 독특한 인물이에요.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정치적 목표가 따로 없는 그러니까 거죠. 정치적인 목표,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 아까 네. 카이사르 얘기했잖아요. 카이사르가 집정관이 되고 싶었던 건 집정관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집정관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최고 지도자가, 최고 어떤 통수권자가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표인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라. 그냥 네. 난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도 자기가 간절히 원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기도 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참 나라가 좀 힘들어지죠. 근데 폼페이우스도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깨졌어요. 삼두 정치가 깨졌어. 원로원에서 폼페이우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폼페이우스를 회유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우리 편이니까 군사적으로 맞부딪혀도 우리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원로원이. 그럼 다시 한번 원로원 최종 권고를 발휘해서 카이사르를 역적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저놈 죽여라. 그러자 이제 카이사르가 가만히 안 두죠. 군대를 몰고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루비콘 강이 어딨냐면 이탈리아 북부의 동쪽으로 살짝 처진 쪽에 있습니다. 저는 어디 되게 큰 강인 줄 알았어. 루비콘 강이. 별로 아니죠. 그리고 그냥 동네 하천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서 그 유명한 방금 얘기했던 거,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강을 건너면 나는 뭐가 돼? 이 강을 반역자가 되겠지만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나와 뭐는 다 죽게 될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나가죠. 그 이야기는 이제 5권에서. 자, 이렇게 4권 이야기 뭐 두서 없이 그냥 쭉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땠나요, 4권? 4권 일단은 굉장히 흡입력이 강했다. 네. 예를 들어 그래서 이거를 5권까지도 끝까지 계속 읽어볼 만하다. 네. 분량이 상당히 길어요. 아마 지금까지 권 중에서 가장 긴 분량에 속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 읽어볼 만하다. 4권을 읽으신 분은 5권까지 읽게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공지가 있는데 우리 민우 형제가 이제 대학원 시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권 녹화는 시험 끝나고 나서야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아마 7원 2달이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시험은 10월 달에 시험이 있다고 하니까 대학원 시험 잘 붙기를 바라고.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제 부록 영상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매달 본다는 느낌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도 우리가 지금 8월 하순에 촬영하고 있는데 아마 9월 말이나 업로드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로마인 이야기 읽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좋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